2020년 1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는 교통 관련 법규죠. 1번 다음 도로교통법령과 관련된 위법 행위 중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1번 보니까 인피, 야기, 도주 차량, 이 도주 차량 사고죠. 어쨌든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이건 특가법에 당연히 있는 내용이죠. 인피 사고, 야기. 자, 여기 만약에 물피 사고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죠?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이야기한 거 맞죠? 가중처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해 가중처벌,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이게 좀 들어와 있죠. 5조의 13인가요? 이쪽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보복운전 치사상해 가중처벌이 있는데, 이게 보복운전 치사상해 가중처벌은 가중처벌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내지는 258조의 이 특수상해 쪽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1, 2, 3이 비교적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면이라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 4번을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1, 2, 3번을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번 같이 볼게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다음의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법규들이 좀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점차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지문이 일단은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는 내용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어떻게 된다? 0.1%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1%. 그죠? 0.1%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보니까 이미 A번에서 이게 결정이 되네요. 그죠? A번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 답은 2번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B가 과거 몇 년 이내에 몇 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5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거 5년 몇 회? 3회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과거 나오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몇 년?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과거 몇 년 이내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인적 피해 사고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전력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5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그래서 답은 5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또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좀 사실 어렵죠.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기억 가변차로의 모든 황색 점선은 중앙선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게 일단은 잘못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가변차로라고 하자고요. 가변차로 이렇게 돼 있다. 가변차로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이 OX가 돼 있잖아요. 그죠? OX 돼 있어 갖고 X는 이제 가지 말라는 거고, 이 차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고, O는 이제 이 가변차로를 가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여기 X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쪽이 이제 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내려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차가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차 입장에서 보면 중앙선은 어디가 된다? 이쪽이 되겠죠. 그죠? 왼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O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변차로는 이쪽 두 개 다 이게 가변차로의 차선이지만 이게 황색 점선이잖아요, 다. 자, 이때는 차 입장에서 본다면 이쪽이 중앙선인가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중앙선은 어디가 된다? 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가변차로의 모든 이 황색 점선은 중앙선이다라고 돼 있는 게, 실제는 이 진행 방향의 어느 방향? 왼쪽 방향에 있는 이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자가 들어가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마란 자동차와 우마를 말한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아니라 차와 우마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묘하게 기억론이 잘못됐네요. 자, 디귿 보행자 전용 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그죠? 이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맞죠, 그죠? 예,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안전표지, 안전표지란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등 기호 문자, 선 등을 말한다. 이것도 맞죠, 그죠? 예. 자, 도로교통법상 유아는 만 몇 세? 6세죠, 6세. 6세 미만, 그죠? 예, 만 5세 미만이 아니라.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유아하고 어린이, 이게 두 개 같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비읍, 그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맞죠? 예, 선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유료도로, 특별시 도로도 도로에 속한다. 자, 이것도 맞는 정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미음, 그 다음에 또 이 기억, 니은이 잘못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 그죠? 네 개. 그래서 답은, 여기 보면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개 있는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 입장에 따름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 얘기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물리적으로 정지선 전에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정지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꼭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딜레마 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 정지선 전에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그 정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정지해버리면 이 그 교차로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색 등화로 이렇게 3초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 황색 등화가 이 정지선 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정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교차로 중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바꾸란 얘기고, 뭐, 그죠? 예. 자, 이게 정지할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사실 이 그 황색 등화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자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예. 자,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곳을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였다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이 그 전방 차량 그러니까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이게 이 적색이다라고. 자, 적색 신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교차로 전 이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 여기가 적색이니까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으로 들어왔겠죠. 그죠? 예, 녹색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상태에서 우회전 하다가 이게 그 사고를 내면 좀 벗어나는 곳에 사고를 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때는 여기에 대한 신호 위반 책임을 진다.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 그래서 이때는 요게 지금 보면 요 내용이 맞다라고 보면 돼요. 맞다. 요 내용이 맞다.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긴급한 상황에서 그 긴급자동차 사이렌을 올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황색 전멸 신호의 그 교차로를 서행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상대차와 충격하였을 때 신호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 사실 보면 이 그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면책 사항이 되는데, 자, 요 문제 출제되는 시점 2020년 이 9월인가요? 요 시점에서는 지금 요게 신호 위반 책임을 사실 물을 때예요. 물을 때. 그래서 여기는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이 그 상황에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은 이게 맞아요. 지금은 맞지만 예전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 교차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호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묻는다라는 거예요. 묻는다. 그죠? 예, 묻는다. 예, 요게 같다라는 거. 그 황색 등화도 마찬가지 신호 위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지문이 길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5번. A는 승용차를 골목길에서 주행 중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파손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주차되어 있는 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A는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인식했지만 현장에서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신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인피사고는 아닌 것 같고 대물 어떤 사고? 도주사고, 뺑소니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다음날 이 CCTV를 분석해서 검거했대요. 그죠? 그럼 A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벌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자,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도주라는 거 한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이 실수로, 그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했어요. 골목길에서. 그죠? 예, 골목길에서. 그래서 법규 위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이 부분에 대한 뭐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여기서 도주잖아요. 어떤 도주? 대물, 뺑소니, 대물도주다. 이렇게, 대물사고, 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요 부분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하고 요게 15점이죠? 그래서 답은 25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25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대형 교통사고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대형 교통사고란 몇 명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네. 일단은 이 대형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나온 거는 이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이 경찰청 훈령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실무 지침에 나와 있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훈령,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나오는데, 이게 일단은 3명이죠. 3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명. 자, 대형 교통사고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죠?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5명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죠? 그러면 홀수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3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일. 네, 3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안다면, 일단은 여기서, 3하고 30일에 해당되는 게 이 3번이네, 얘기죠? 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이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상자는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명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런 숫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3명 내지는 이 사상자, 그러니까 그 사상자가 뭐 예를 들어 사망자 1명에 그 부상자가 19명이라도 그건 대형 사고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상자 20명,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자체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사고라는 건,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있죠.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의 뜻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시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다? 1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번. 도로교통법상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 택시 운전자 당연히 매야죠. 이건 뭐 당연히 매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면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경우를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된다? 매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자,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다 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택시 운전자가 뭐 안전벨트 안 맬 이유가 있나요? 그죠? 당연히 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 3, 4는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법규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사람이네. 처벌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어떤 거냐? 이걸 찾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대법규, 이 전제는 뭐냐면 중대법규가 12대 중대법규가 있죠? 중대법규 위반 플러스 인사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사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대법규에 해당되고 또 인사사고에 해당되는 거를 찾는데, 여기서 보니까 1번 이 운전자의 부상을 입혔어요. 일단은 이 인사사고다 이렇게 맞고요. 중대법규를 보니까 제한속도 15km 초과네요. 그죠? 이거는 15km가 아니라 몇 킬로? 20km 이 초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km는 이 제한속도 20km 초과보다 적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약물의 영향, 약물 또 플러스 뭐가 있죠? 이와 유사한 게 주치가 있죠. 음주, 그죠? 약물하고 주치, 요거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운전해갖고 뭐 했다? 이 타차 운전자한테 뭐를 입혔다? 경상을 입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나머지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요 영향으로 이런 운전 상황에서 이렇게 운전 상황에서 타인을 갖다가 부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건 당연히 답이겠네. 그죠? 약물하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거기다가 이 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 처벌을 받는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을 침범하여 보행자가 경상을 입힌 이 승합차 운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차도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다? 보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도가 아니에요. 얘기죠?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뭐다? 보도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일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곡선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져 승객 3명에게 부상을 입힌 버스 운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운전으로 미끄러졌던 거는 뭐 그 자체는 뭐다? 단순 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안전운전 불이행 정도. 자,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런 때는 인사사고에 포함되고 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이 2번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10번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금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 여기서 핵심적인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 숫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부상이니까 위자료 전액하고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요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휴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하여, 이것도 휴유장애죠? 사망이 아니에요. 자, 위자료 전액과 그 다음에 상실 수익의 100분의 50. 여기서 보면 알고 수 있는 게 부상, 휴유장애도 사실 부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된다.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3번이 있죠? 사망의 경우, 이때는 사망이네, 얘기죠?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사망은 일단은 이런 거 이렇게 산출한 뭐 위자료, 상실 수익액 전액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죠?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냥 주면 된다. 그죠? 뭐 복잡하게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물손해도 마찬가지. 대물손해도 대물 배상액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이것도 틀린 것을 묻는 문제네. 틀린 것. 자,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맞죠? 신속한 피해 회복,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이렇게 맞고요. 자,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맞죠? 예, 사람을 사상하거나 이건 이제 처리특례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예, 특례법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교통사고 발생 시에요. 교통사고 발생 시. 그죠? 예, 교통사고 발생 시 그냥 어떤 사고든 관계없이. 근데 여기서 보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여기서 예를 들어 갖고 업무상 과실로 상해만 발생했다. 상해만 발생했다. 근데 교통사고가 어떤 사고? 일반 교통사고다 라고 하면 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이제 여기는 해당되겠죠. 그죠? 예,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저 특례법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치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상 단순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상해 정도 일반 교통사고에 플러스 단순한 상해다라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치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망이 되면 이때는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죠? 예, 명시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여기서 일부러 조금 어렵게 치사상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치상죄가 아니라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했으면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제3조 2항 단서 12개 중과실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썼으니까 결국은 뭐죠? 인적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니까 일반 교통사고를 찾는 거다. 네,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이 과실에 해당되는 이 교통사고를 찾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도침범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다? 혈중 알코올 농도 있죠? 이건 음주잖아요. 음주. 그 다음에 음주에서도 0.03%인데 0.35%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해당되겠죠. 그죠? 자, 일반도로라고 나왔네. 일반도로. 횡단, 유턴, 후진 중 교통사고. 이거는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고속도로라는 단서가 있죠. 고속도로. 그죠? 네,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중.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적재물, 그러니까 화물차, 이 적재 낙하물 사고 있죠? 예, 그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뭐가 된다? 예, 중과실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 3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3번.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아닌 것. 그죠? 예. 결국은 여기서 보면, 몇 점? 40점 이상. 40점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40점 이상이 돼야지 일단은 면허 정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면허 정지가 들어오면 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40점 이상 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예, 한 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50점. 뭐 당연히 50점이니까 이건 40점 플러스니까 이건 받아도 되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렇게 나왔죠. 예, 0.0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 예, 당연히 뭐죠? 예, 40점 이상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면허 정지가 됐다. 뭐 면허 정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예, 당연히 이거는 40점 이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면허 정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되겠죠. 자, 사고 및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 40점 미만이니까 이거는 안 받잖아요. 그죠? 예. 면허 정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면허 정지가 아니니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몇 점인지 몰라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도로교통법상 규제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진입금지 표시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일방통행 표지가 있네요. 그죠? 일방통행 표시는 규제 표시인가요? 요거는 뭐다? 규제가 아니라 지시다 이렇게 보면 돼. 지시 표시. 그죠? 그 표지 중에서 이제 지시, 규제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규제가 아니라 뭐에 지시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간거리 확보 이것도 맞죠? 양보도 맞죠? 주차금지 표지 맞죠? 주차금지 차 높이 제한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차 높이 이것도 맞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다? 답은 5개니까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15번. 도로교통법상 신호의 뜻에 해당되는 설명 중 뭐가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녹색의 등화 이렇게 나왔네요. 녹색이 등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맞죠? 맞는 거예요. 그죠?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될 때에는 신호 위반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과거 예전에는 이게 맞는데 이 그 법이 비교적 최근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이 비보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이 그 대양 방향에 오는 차하고 충돌했다. 그렇게 되면 신호 위반 책임은 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뭐 2020년 훨씬 이전이니까 이 문제 이게 일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 3, 4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 3, 4 뭐 특별하게 틀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틀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번 바로 넘어갈게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몇 점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 연간으로 따지니까 취소 사유가 되려면 이 면허 취소가 되려면 연간 121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사건 자체 이 사건 자체 이벤트 자체로 그 누산 점수가 121점이 넘지 않으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 그죠? 취소 상황이다. 음주운전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어요. 음주운전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단속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왔을 때 0.03%가 음주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미만은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0.03% 플러스 사망, 인사사고 0.03% 이상 플러스 인사사고면 무조건 취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사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0.08%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때도 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는 엄청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않았을 때, 구호조치 굉장히 세죠. 그죠? 이게 좀 뺑소니잖아요. 뺑소니. 그래서 최고의 악질은 뭐다? 도주. 구호조치 않았다는 게 도주잖아요. 그죠? 도주. 그 다음에가 뭐다? 음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이 두 가지 사항은 굉장히 처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제한 속도가 매시 60km인 도로에서 매시 110km, 50km 초과됐네. 그죠? 50km 초과 상태로 운전 중에 보행자 한 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보행자 한 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죠? 보행자 한 명이. 자, 그러면 일단 한 명에 해당되는 게 몇 점이다? 이때 한 명에 해당되는 게 90점이죠. 90점. 그죠? 90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50km 초과가 몇 점인가요? 50km 초과. 여기서 보면
110km로 주행했으니까 50km. 이때는 몇 점? 3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30 플러스 50. 이거 보니까 이 과속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50km 초과 그 과속인데, 이 과속의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거는 120점밖에 안 돼서 면허 정지다. 면허 정지가 120일이라는 얘기죠? 취소는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자,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망사고보다 더 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사망사고보다 더 세게 나. 그건 이 일종의 계몽, 이 사고 예방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거, 그죠? 예, 1번. 사고 운전자의 신속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한 거. 피해 보상인가요? 아니죠? 그죠? 예. 신속한 처벌도 아니고요. 그죠? 예,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신속한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거는 뭐 어떤 거죠? 맞죠? 그죠? 예. 그 물적 피해 지금 보면 교통사고로 위험 방지가 어떤 위험 상황이 없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조치를 다했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다. 어떻게 된다? 신고 의무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멀쩡해요. 피해자는 멀쩡해. 그 다음에 가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사고들이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승용차 예를 들어 갖고 소나타 예를 든다면 소나타하고 15톤 덤프하고 충돌했다. 근데 굉장히 덤프 트럭이 과속으로 아니면 소나타 과속으로 꽝 충돌했는데 이 덤프 트럭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요. 이 소나타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수치모에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어. 누가 신고해야 돼요? 피해자가 신고해야 된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신고하지 않고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장을 떴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뺑소니로 뺑소니 운전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운전자만 해당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조수나 안내원 등 그 밖의 승무원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 의무는 운전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운전자만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8번. 도로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 사고에서 보행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행자 여기서 쭉 보니까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보행 중인가요?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자리죠. 보행 중이 아닌 거죠. 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두 발이 걷는 거 아니죠. 보행 중이 아니에요. 그죠? 자, 수레출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이거는 보행 중인가요?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사람, 그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 끌고 갈 때 지금 걸어가는 거죠. 도로 위를 끌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끌고서 뛰어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끌고 가니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보행이죠. 보행. 그래서 이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행자는 보행 중이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대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1종 보통 운전면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총중량 10톤의 견인차는 일단은 보통 면허로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 톤수가 높으면 클수록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특수 면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중량 10톤 여기서는 이 답은 이게 되고요. 자, 적재중량 10톤 화물차 그냥 단순 화물차잖아요. 그죠? 이건 일정 보통으로 가능하고 자, 승차 정원 12명, 그 다음에 승차 정원 15명,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 보통면허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승합차도. 그래서 여기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걸어가던 보행자네요. 그죠? 예,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해서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의 처벌. 자, 도로를 역주행하던 이 차량, 도로를 역주행하던 거예요. 도로를 역주행하니까. 예, 자,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도로를 역주행했기 때문에 일방통행 도로예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되겠죠. 그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이 뭐가 된다? 이 신호 지시 위반. 그래서 신호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사람을 다치게 했고 신호 지시 위반,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1번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앙 침범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자, 자동차 보험이 있더라도 통고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그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답은 1번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1번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정의에 대한 설명. 자, 교통약자 휴식공간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분. 휴식공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할까요? 그건 좀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자, 2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맞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뭐 3번, 4번은 읽어보세요. 아니죠?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네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것. 예. 자, 일단은 1번 볼까요? 예, 1번 6개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일단은 이렇게 보고 공동 위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6개월은 없죠? 예, 1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1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섯 번째 적발된 경우 이렇게 했네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적발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보통 3회 이상인데 3회 이상 운전해서 적발될 경우 뭐가 된다? 2년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년. 그죠? 예, 2년. 아마 그걸 보는 것 같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요거는 4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이다? 요거는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 그죠? 예, 기본 그 교통사고의 어떤 도주 뺑소니에 그 음주 상태에서 음주 그 뺑소니에 해당되는 사건은 인사사고일 때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 이거는 몇 년이다? 예, 이거는 5년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어떻게 최고가 이제 5년인데 이 5년에 해당되는 게 3번 같은 경우도 5년이고 4번도 5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이죠. 네,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행위 주체는 자동차 운전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 주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두 이륜차도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원동기 장치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동기 장치 운전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행위 주체는 자동차 운전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일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 보통 그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네. 그죠? 예, 정지기간 중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그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거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래서 여기서는 저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5번 마지막 문제죠. 앞지르기 정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앞지르기 정의. 1번 나란히 아니죠. 나란히 주행하는 게 앞지르기 아니죠. 차가 앞서가는 차의 후미를 일정한 거리 두고 따라가는 거, 이건 앞지르기하고 관계없는 거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를 보면서 운행하는 거, 이거는 좀 쉬운 문제 같아요. 1번, 2번,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거, 앞지르기니까 당연히 앞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교통 관련 법규 1교시 문제들을 쭉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지문 자체가 조금 비교적 긴 편이라서 이렇게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중간중간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그런 난이도를 가진 이 문제들을 출제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26번에서 50번은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조사론 문제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속도와 타이어 회전 속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차량 속도하고 타이어 회전 속도 이 관계. 그래서 1번 슬립률, 토크, 행방향, 마찰계수, 최대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답은 슬립률 같아요. 이 슬립률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 속도를 V라고 표현한다면, 슬립률 공식 자체, 이게 보통 뭐 S라고 치면, 자, 차속 마이너스 휠속이 R 오메가 이렇게 많이 하죠. 요 자체 차속 V 이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차량 속도와 회전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토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R 크로스 F 해갖고 암이라고 하는 이 길이 R하고, 그 다음에 이 힘이라는 이 형태, 이 형태로 어떻게 보면 회전하고자 하는 회전 정도를 꺼리는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회전을 꺼리는 정도, 그거를 나타내는 게 토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방향 마찰 계수는 마찰 계수 자체는 이 회전 속도, 차량 속도, 회전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출력도 마찬가지죠. 최대 출력도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토크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의 추락 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왜 필요한 조사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추락 속도 하면 보통 단순 추락도 있지만, 이 단순 추락 말고 이런 경우는 그냥 포괄적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경사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거. 그러니까 테이크오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추락 속도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 시험도 있고 하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외워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V는 이 뒤에 루트에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위에가 G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초속으로 나타내면 이 분모항에는 그 다음에 DG, 그죠? 마이너스 H,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나타내면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코사인 세타분의 1,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메타 퍼 세크가 되고요. 메타 퍼 세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코사인 세타라고 나온 게 이게 이제 어떤 각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테이크 오브 되는, 그러니까 이 상방향이 됐든 아래 방향이 됐든 일정한 각도를 갖고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D는 수평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죠? 수평 이동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G는 뭐가 된다? 여기서 말한 기울기 정도, 그죠? 이 세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G 값은 뭐가 된다? 탄젠트 세타잖아요. 탄젠트 세타. 그래서 기울기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각도 정도. 그 다음에 H는 이 수직 높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착지 전까지 수직 높이 있고요. 수평 이동거리 이게 D라고 그랬고, 이게 H라고 그랬죠, 그죠? 자, 질량이 있고, 여기서는 기울기, 이게 G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내지는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동차 질량은 여기에 있나요? 전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려운 그런 이 문제는 아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8번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봐보죠. 자, 충돌 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 충돌을 탄성 충돌이다 라고 얘기했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충돌할 때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이거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된다?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완전자가 붙어야 돼요. 사실 이 충돌 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탄성 충돌이다 라고 하면 0과 1 사이를 사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봐보죠. 비탄성 충돌인 경우 운동 에너지는 차체 변형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나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거는 맞죠? 그죠?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발 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 맞죠? 그죠? 예. 두 물체가 충돌하여 반발되는 것은 물체의 질량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 이거는 아니죠. 질량에 관계없이 재질의 어떤 이 탄성 정도를 말한다. 탄성 정도를 얘기한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 계수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고무공이 있잖아요. 그죠? 고무공에 대한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고무공의 어떤 질량 크기에 관계없이 고무공의 고무 성분 정도, 여기에 따라서 이 반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뭐예요? 이 질량에 의하는 게 아니라 재질이나 탄성 정도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명백히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답을 하나 더 고른다면, 이 답이 만약에 하나 더 고른다면 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여기서 제가 보기엔 비탄성 충돌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비탄성 충돌 이것도 이게 완전자가 붙지 않은 이상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의도는 뭔지는 알겠는데 약간 좀 다소 불완전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해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위치 측정법 중 주로 코드법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코드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코드법이라는 게 결국은 현 측정이라는 거, 코드가 현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로 현 측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현 측정. 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 비정규 곡선, 불규칙할 때, 도로 선형이 불규칙할 때 이렇게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죠? 여기서 보면 비정규 차륜 흔적, 비정규라는 게 어떻게 불규칙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차륜 흔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나머지는 도로 연속선 및 도로 끝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렇다고 해서 코드법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측점이 기준점 혹은 이 도로 끝선에서 10m 이상 벗어난 경우, 이것도 아니고요. 측점이 늪지나 숲속에 위치한 경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정규 차륜 흔적,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다음 중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마찰계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찰계수 조사하지 않은 경우. 결국은 마찰계수와 관계없는 항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전도진 상태로 노면을 미끄러졌을 경우, 속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보통 루트, 초속으로 나타내도 뮤, G, 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마찰계수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 추락했다고 그러네. 추락을 앞에서도 우리 한번 했었네. 그죠? 단순 추락을 한번 보더라도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단순 추락보다도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예. 자, 그 속에서 특수 조건이 단순 추락이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테이크오브 각이 있는 거, 만약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단순 추락이다라고 하면 이 세타 값 자체가 0인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G, 이게 뭐가 된다? E, D, G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밖에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2일 값을 갖고요. G 값은 어떻게 된다? G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E-H인데 이때는 항상 보면 낙하 지점이 이 추락 지점보다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H에서 그냥 EH가 되는 거죠. 그죠? EH. 그래서 요거는 이 D의 루트 EH분의 G 이런 형태로 된다. 그게 이 단순 추락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속에는 어쨌든 뭐가 없다? 마찰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요 마크 같은 경우는 자 스키드 마크가 이렇게 되는데 노면이 미끄러졌을 때 나온 게 스키드하고 같은 공식이라고 쓰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뮤 G 이 D 대신에 뮤 G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마크가 R 값이죠. 곡선 반경. 그 다음에 차량이 측면으로 횡으로 미끄러졌을 때 이거는 요거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 차량이 추락했을 때가 마찰 계수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번 볼까요? 자, 31번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일 차량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생했을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 동일 차량에서 스키드 마크 발생할 때. 자, 차가운 타이어 고무와 역청 재질은 뜨거울 때보다 미끄러지기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기 쉽다. 자, 이건 사실 아니죠. 그죠?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역청이라는 게 타르를 얘기하는 거죠. 타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진한 흔적이 발생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 타루하고 고무하고 이 마찰이 심해서 비벼졌을 때 이 뜨거운 상태가 되겠죠. 뜨거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진한 흔적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찬 상태, 처음에 이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기 직전에 마찰에서 미끄러지는 시점에서는 흔적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그 시점에서는 열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이 잘 생기지 않고, 마찰열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이 흔적이 진하게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중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좀 하중이 무거우니까 많이 누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중이 무거울수록 진한 흔적을 나타낸다. 하중이 무겁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진한 흔적이 아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키드 형태 이 설명드릴 때 얘기했어요. 그죠? 바운싱 현상에서 하중 작용 때문에 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튈 때는 이 연한 흔적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이 스키드 형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드러운 타이어 재질은 그렇지 못한 타이어보다 미끄러질 때 스키드 마크를 쉽게 발생시킨다. 이건 특별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맞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같은 노면과 공기압에서는 좁은 홈이 타이어는 넓은 홈이 타이어보다 노면과 많은 면이 접지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2번 좌로 구분 도로에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선회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의 가로수와 충돌이 계속 발생되는 사고 현장을 조사 시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조사 항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좌로 구분 도로 이렇게 돼 있네. 좌로 구분 도로에서 안전하게 선회하지 못했다. 이거는 100% 편경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경사. 그죠? 경사 자체가 역경사가 됐거나 이 편경사 둬야 되는 이 반대 방향으로 경사가 되면 더 쉽게 미끄러지겠죠. 그죠? 그리고 편경사를 두는 이유는 안전하게 구분도로에서 안전하게 이 도로 원심력을 줄여서 안전하게 회전시키고자 하는, 선회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 3, 4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이어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 그죠? 예, 여기서 보면 1번 타이어를 평판 위에 놓고 수직 하중을 걸면 노면에 일정한 접지 형상을 거둘 수 있고, 이때 가로 방향의 길이를 우리는 접지 길이라고 한다. 맞죠? 예, 접지 길이. 자, 접지면의 면적 또는 총 접지 면적, 이 접지 면적 또는 뭐 맞는 얘기죠. 접지 면적을 접지 면적이라고 하죠. 예. 실제 접지 면적이 면적, 즉 접지 면적에서 그루브 뺀 부분을 실 접지 면적, 이것도 맞죠? 예, 유효, 이거를 유효 접지 면적, 이거 맞아요. 그죠? 예,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지 면적이 단위 면적당 걸리는 하중을 접지압이라고 하고, 그 중에 접지압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일반 접지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좀 뭔가 좀 어렵네, 그죠? 예. 총 하중을 접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평균 접지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답은 3번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3번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보통 수직 하중을 세로축의 접지 길이 혹은 접지폭을 가로축으로 잡아 공기압을 변화시키면 접지폭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게 되며 접지 길이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점과 기준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점, 예, 그 레퍼런스 포인트하고 레퍼런스 라인이죠. 예. 자, 기준선과 기준점은 차후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뭐 망했죠. 예. 고정 기준점은 삼각 측정법에 적합하다. 맞죠? 예. 자, 기준선은 도로 연석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도로 연석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뭐 맞죠? 예. 자, 신호등 지주, 소화전, 교량과 고가도로 등은 비고정 기준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고정 기준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자, 요거 보면 이 비고정하고 고정은 사실 보면 고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가도 다음 달에 가도 기준점이 그대로 있는 거. 그게 당연히 고정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호등 지주나 소화전이나 교량, 고가도로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언제 가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도로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정점이다 라고 해요. 고정점. 그죠? 고정 기준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비고정 기준점,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네. 자, 이런 고정 기준점, 신호등 지주, 소화전, 교량과 고가도로, 끝점, 뭐 이런 것들은 고정 기준점이기 때문에 삼각 측정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35번.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 작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 작업. 자, 여기서 보니까 현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현장 스케치는 어디서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겠죠.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한 사고 현장 도면의 컴퓨터 CAD 작업 이렇게 했어요. 자, 물론 이 현장에서 조사해갖고 노트북을 갖고 가서 현장에서 컴퓨터 CAD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CAD 작업이 뭐 예를 들어서 5분 이내, 10분 이내 금방금방 끝나는 작업이냐고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무실 와서 차분하게 그 조사 자료 바탕으로 해서 CAD 작업을 하겠죠. CAD 작업이 뭐 5분, 10분에 끝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한다기보다는 사무실 와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다 1번이겠네요. 그죠? 근데 나머지 그 2, 3, 4를 보니까 최종 위치 정지, 위치 파악. 이거는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노면 흔적 조사 현장에서만 할 수 있죠. 낙하물 현장에서만 촬영 가능한 거죠. 그죠? 예. 낙하물은 뭐 처음에는 어쨌든 최초로 그 낙하물을 촬영하는 건 현장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른 사람 찍은 걸 재촬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 현장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고 차량이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써요. 뭐 조사 항목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죠. 차량 지원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예, 차량 지원 필요합니다. 하수 상태 당연히 필요해요. 가격이요? 가격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손해액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뭐 차량 가격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여기서 우리가 사고 원인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량 가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물 적재량 이건 필요하죠. 예.
재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파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적재량 정도도 당연히 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행자 사고 조사 이렇게 나왔네요. 보행자 사고 조사로 틀린 것은 이렇게 틀린 것. 자, 자동차의 전문 유리 파손 부위 당연히 보행자 사고니까 뭐 조사해야 되겠죠? 네. 멀쩡한지 아니면 파손됐다면 어떤 형태로 파손됐는지. 보행자 최종 정지 위치는 조사할 필요 없다. 최종 정지 위치가 때로는 우리가 속도를 분석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뭐 일단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답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네. 필요가 없다, 뭐 반드시 이런 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뭐만, 절대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부위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차체 묻어 있는 보행자 흔적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중 타이어 트레드 마모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트레드 마모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봐보죠. 자,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되는데, 1번 공기압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게 일단은 공기압이 높을 때는 낮을 때보다 트레드 마모가 크다.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자, 타이어 다른 것도 한번 봐보죠. 그 차량 속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다. 이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차량 속도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이고요. 자,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이 적을 때보다 높을 때, 당연히 높을 때 그 마모가 크고요. 겨울철에 비해서 여름철에 당연히 부피가 팽창하니까 트레드 마모 접지면도 넓어질 테고요. 트레드 마모가 크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보면 2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9번. 이 도르면 마찰의 기본적인 특성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틀린 것. 동일 물체의 경우 수평 도로면에서 마찰력은 중량에 반비례한다. 마찰력 우리가 보통 뭐 FF 쓰면 어떻게 된다? 원래는 뮤 n 수직 항력인데 이게 n이 중력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쓸 수 있다? 이거를 뮤 mg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뮤 mg 이렇게 쓴다. 그래서 마찰력은 중량에 비례한다. 맞죠? 마찰력은 뭐에? 중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비례 계수가 뭐가 된다? 마찰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적 마찰력은 정적 마찰력보다 크기가 작다. 이것도 맞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최대 정지 마찰,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동적 마찰력, 마찰력과 그 다음에 정적 마찰력 따진다면 정적 마찰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마찰력은 물체와 노면의 접촉력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찰력 자체가 여기에 보면 이 접촉면에 어떻게 보면 이 크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A자, 이 면적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A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승용차 4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요새 말하는 옛날 에쿠스 제네시스 가장 큰 거 있죠? 가장 큰 거의 어떤 타이어, 광폭 타이어하고 예를 들어서 마티즈의 타이어하고 이렇게 본다면, 일반 타이어하고 본다면 접지 면적이 거의 2배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4바퀴라고 하더라도 접지 면적은 어떻게 된다? 총 접지 면적도 2배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속도에서 60km 가다 제동했다 그러면 접지 면적이 2배가 큰 제네시스가 마티즈보다 훨씬 빨리 정지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된다? 정지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저장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바꿔 말하면 마찰력은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접촉면이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찰력은 이 차량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도 차량 속도에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들 잘 한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스크래치 흔적, 이 스크래치 흔적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폭이 다소 넓고 최대 접촉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흔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칩하고 그루브는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건 칩하고 그루브는 어떤 흔적? 이건 금속의 패인 흔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패인 흔적. 우리가 그걸 가우지라고 그러죠. 이 가우지 마크. 자, 가우지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긁히는 적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견인식 긁히는 거잖아요. 견인식. 그걸 우리가 토잉 스크래치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스크레이프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스크레이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흔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것, 그죠? 자, 스키드 마크는 타이어가 구르며 이건 아니죠, 그죠? 예.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거다. 타이어가 구를 때는 미끄러짐이 안 생기니까 이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진행할 때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 마크는 핸들 조약 맞죠? 예, 가속 스커프 타이어 회전하면서 맞는 거고요. 자, 인프린트 이 타이어가 구르는 상태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가 구를 때는 스커프 마크, 그 다음에 타이어가 락돼서 미끄러질 때는 스키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2번 자동차 전구의 균열로 인하여 산소가 내부로 들어갔거나 전구 내부의 오염에 의해서 내부가스 성분의 연소로 발생되는 현상. 내부가스 연소가 발생하면 완전하게 이 연소가 되면 어떤 현상? 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흑화, 청화, 이 황화 현상, 이 흑화는 뭐 검게, 청화는 푸르게, 황화는 누렇게 변한다는 그런 현상이죠. 어디에? 전구 유리에, 그죠? 유리에 증착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필라멘트 코일이 코일에 어떤 텅스텐이 있는데, 텅스텐이 증발해서 유리 내벽에 들어갈 때 내벽에 달라붙는 거죠. 그때는 흑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서 크랙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증착되는 거죠. 유리면에 증착될 때. 자, 그럴 때는 이 청화 현상이 생기고요. 황화 현상 같은 경우는 저 가스 자체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가스가 있죠. 예, 할로겐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할로겐 가스가 이온화돼서 유리 내벽에 이렇게 증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차량 정밀 조사 사항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 그죠? 네, 틀린 것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상대차의 범퍼, 번호판, 전조등 등이 형상이 임프린트 되었나를 확인한다. 뭐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죠? 예, 차량 정밀 조사할 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이게 번호판 같은 경우도 많이 찍히기도 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타이어의 접지면이나 옆벽이 사이드 월 부분에 나타나는 흔적이 있는가? 이건 당연히 뭐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예, 차량 내부의 의자 안전벨트 변형 상태와 차량 기기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4번이 직접 손상 부위와 간접 손상 부위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 뭔가 좀 이상하죠. 딱 봐도. 이런 거는 한 문제잖아요. 사실. 1, 2, 3 이 딱 보고서 요거 보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다. 근데 직접 손상이라는 건 직접 충돌 접촉 부위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데미지가 발생하는 걸 직접 손상이라고 하고, 직접 부위가 눌려서 힘에 어떻게 밀려나서 다른 부위가 간접적으로 밀려 들어가며 이렇게 발생되는 손상을 우리가 간접 손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구분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에 대한 이 별도의 이 섹션을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행 중인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회전을 멈춘 상태에서 비어있는 저 화물 적재함 등이 상하 운동할 때, 이게 이제 바운싱 현상이라는 거죠. 상하 운동할 때. 그때는 당연히 어떤 현상?
이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키드 마크를 또 다르게 이 바운싱 스키드 마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건 상하 운동할 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자동차의 재원을 나타내는 정의 중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원을 나타내는 정의 중. 예. 자, 윤거 좌우 타이어 이 접촉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복륜은 복륜 간격이 중심 간 거리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자, 요거는 예, 맞죠? 예, 요거는 맞아요. 그죠? 자, 최소 회전 반경 자동차가 최대 조향각으로 저속 회전할 때 가장 바깥쪽 바퀴 접지면 중심이 그리는 원이 반지름.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램프가 그 축거 중심점을 포함한 첫째 중심면과 수직면이 가장 낮은 점에서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의 바깥둘레를 그은 선이 이루는 각도. 자, 이것도 맞죠. 램프가 맞다. 조향각, 자동차가 방향을 바꿀 때 조향바퀴 스핀들이 선에 이동하는 각도로 보통 최소값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소값인가요? 이거는 이 보통 선회하는 안쪽 바퀴의 어떤 최대값으로 나타낸다. 그죠? 예, 최대값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 틀린 것 문제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탈구란 관절의 그 완전한 파열이나 붕괴가 일어나 관절 연골면의 접촉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일단은 맞죠? 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과창이란 역과에서 발생된 거겠죠? 예. 자, 자동차 등이 신체 일부를 역과하여 발생하는데, 경황할 때는 피하출혈이 발생, 그 다음에 중할 때는 심한 좌창 또는 사지나 두부의 절단, 골절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손창이란 외부 및 연부 조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다. 자, 이것도 맞죠. 그죠? 좌창이란 둔한 날을 가진 기물에 의해 생기며 그 작용이 피부 탄력의 정도를 넘었을 때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4번은 조금 이게 그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좌창이란 뭐로 되냐면 둔한 날이라고 돼 있어요. 날. 그죠? 예, 날. 이 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날카롭다라고 해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본다면 이 날카로운 그런 게 있는 건데, 이 좌창은 근간적으로 둔한 날이 아니라 둔한 이 둔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 뭉툭한 뭐 그런 거죠. 뭉툭한 이 그 어떤 기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둔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이 방망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에 돌멩이 뭐 이런 뭉툭한 돌멩이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둔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창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회하는 자동차의 운동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어요. 옳은 것, 그죠? 예, 옳은 것. 원심력은 속도와 관련 없다? 이 원심력이 뭐예요? 예, FC라고 한다면 뭐다? 예, R분의 mv 제곱,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계선의 속도를 구하기 위한 마찰 계수는 미끄럼 마찰 계수를 적용한다. 이게 맞죠? 예, 47번에 2. 자, 이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선의 속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요마크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안전하게 선회하기 위해서는 행방향 마찰력이 원심력보다 작아야 된다. 이 원심력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이 도로를 이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같거나 조금 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량 한계선의 속도는 곡선 반경이 클수록 커진다. 그죠? 커진다. 예, 커진다. 자, 그래서 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8번 볼까요? 48번 보니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S1의 길이만큼 활주운을 남기다. 자, D1 거리만큼 끊어진 후 다시 S2 길이만큼 활주한 갭스키드 마크 발생시키고 정지했다 하면, 자, 갭스키드 마크는 인위적으로 어떤 거다? 갭스키드 마크라는 건 인위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해서 뛴 부분만큼은 바퀴가 굴러가니까 등속 운동해서 우리가
일단은 스키드마크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바꿔 말하면 실제 발생된 스키드마크 길이만 우리가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S1, S2만 우리가 따진다면 S1, S2가 되겠네. 그죠? 실제 발생한 이 흔적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로를 오르막 도로를 정밀 도면을 보니까 오르막도로의 정밀 도면을 보니까 수평거리 1000m에 수직 높이가 70m였대요. 그죠? 이때 종단 경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통 뭐라 그랬죠? 100m당 x. 그죠? 그러니까 수평거리 100m당 수직 높이, 이건 수직 높이고 이건 수평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종단 경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종단 경사, G값이다. 곱하기 이제 100%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평거리 1000m, 이게 1000m에 지금 70m라는 거예요. 70m.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거는 1000분의 70이란 얘기고 곱하기 100이니까 70 곱하기 100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7이 되겠죠. 7%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렵지 않죠 이건? 50번 다음 중 사고 차량 사진 촬영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써요. 사진 촬영 방법. 자, 사진 한 장에 차량 전면이 나오도록 촬영한다.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사진 촬영 시 직접 충돌 부위만 강조하여 촬영한다. 이건 아니죠. 나중에 가면 직접 충돌 부위만 강조해서 촬영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차량 전체적인 파손 형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차량 파손 모습을 촬영한다 맞는 얘기고요. 대량이 렌즈 초점거리 이내에서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을 경우 접사 렌즈나 접사 필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요거는 어쨌든 이 형태로 본다면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0번까지 교통사고 조사론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동학과 재현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